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호돌이 우황재 작가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전에 오셔서도 그 네. HBM 특강 예. 해주신 것도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 전에 네. 반도체 기초 강의 또 심화 강의 또 저희랑 같이 예. 하셔서 YSTV 구독자분들도 덕분에 공부가 많이 되셨을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호돌이님.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반도체 하면 호돌이 하면 반도체였는데 과찬이시고요. 오늘은 네. 반도체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오늘은 이제 예전에 좀 한번 저희 말씀 나눴던 것처럼 네. 반도체가 아니라 좀 기업에 대한 이야기랑 우리가 어떤 주식을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예전에 출연해서 잠깐 말씀드렸더니 네. 조금 이제 그 앞부분에 잠깐 제가 소개할 때 말씀드렸더니 좀 아쉬움이 있어서 네. 그 주제를 한번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호돌이에 대해서는 반도체만 국한되지 마라.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마라. 그러면 지금도 사실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도 투자하신 지도 되게 오래되죠? 대학교 때부터 하셨나요? 예. 지금 10만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반도체만 투자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 맞습니다. 저는 반도체 쪽으로 물론 이제 책도 내고 네. 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지극히 항상 바텀업 투자자로서 모든 기업들을 공평하게 보는 투자자라고 항상 소개를 드려왔습니다. 바텀업 방식으로 기업부터 예. 분석을 시작해서 올라간다. 예, 맞습니다. 거의 전부 다 그래요? 투자하시는 스타일이? 거의 대부분 그렇고요. 물론 이제 탑다운을 볼 때도 있지만 탑다운도 항상 바텀업이랑 섞어서 보는 조금 약간 변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항상 한번 제 투자 스타일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예전 소개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0년 이상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한 200개에서 300개 기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업데이트하고 또 살펴보고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들을 추려내고 또 추려내고 계속해서 비교평가하면서 추려내다 보면 이들 기업이 이제 10개 이하로 남게 되죠. 그러한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스타일을 가져왔다. 그걸 이제 잠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들을 살펴보다 보면 가끔씩은 왜 이번 분기에는 유독 이 섹터의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아니면 다음번에는 왜 유독 이번에는 화학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지? 이러한 부분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특징들이 관찰되면 그 섹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그때 그 섹터에 한해서 또 한번 탑다운을 들어가는 그래서 탑다운과 바텀업을 섞어서 진행한다기보다는 바텀업을 주로 하지만 가끔씩은 탑다운도 참고하는 투자를 지향해 왔습니다. 야, 매 분기 200~300개 기업을 다 까보는 거야? 다 까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저는 이렇게 살펴보는데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요령.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달라고 네. 제안을 주셨고 저도 같이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수백 개의 기업을 다 열어보는 거 전문 용어로 뭐라더라? 그 노가다. 그거 재무집 하나하나 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 뭐 거의 한 분기 또 지나가죠, 그러면?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또 했던 뭐 나름대로 했던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전자공시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공시가 나옵니다. 아유, 예, 맞죠. 그래서 지난 2000년부터 나왔던 전자공시 총 개수가 혹시 대략 몇 개쯤? 2000년부터요? 예, 2000년부터 거의 그때 전자공시 다 만들어질 때 아니에요? 저도 공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는 네. 2000년부터 쭉 끌어올 수 있거든요. 예. 공시 개수요? 예. 셀 수 없을 것 같은데? 아주 많습니다. 대략 한 상장사 기준으로 200만 개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비상장사까지 포함하면 얼추 한 350만 개, 400만 개 정도 되는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 공시들도 모두 다 끌어와서 다 일일이 분석을 하되 제가 직접 이 공시들을 다 분석하면 얼추 한 3,000년이 걸립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파고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러한 공시들을 자동으로 분석화하는 그러한 작업도 지난 10년 이상 해왔고 그러한 작업을 제가 대학생 때부터 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투자 동아리를 결성하고 지인분들과 함께 투자 동아리를 이끄는 과정에서 그 성공한 투자자분들을 계속 만나 뵙고 다니고 또 만나 뵙고 다니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분들을 모셔서 강연도 진행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때 약간
학생 시절에 주식을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약간 충격을 먹었던 게 네. 하루에 올라오는 공시 개수가 막 300개, 400개씩 가는 날도 있는데 그런 공시를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살펴보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놀라움을 겪었던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 직후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공시를 다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좀 효율화해서 누군가 대신 살펴봐주는 컴퓨터가 한번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부터 또 공시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두 번째 투자 방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걸 자동화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는 그래서 어쩔 건데 네가 그렇게 공시 많이 모았는데 어쩔 건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오늘 뒤에 영상에서 그러면 그러한 공시들을 여러 가지를 쭉 살펴보고 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시마다 또 좋은 공시가 있고 안 좋은 공시가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는데 그런 공시를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이 기업들을 분석할 때 재무제표, 그다음 뭐 주석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그래프화해서 시각적으로 쉽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준철 대표님의 이 V 차트라는 개념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거기에 푹 빠져서 이 어떻게 하면 이 기업들을 그래프화 시킬까. 그래서 현재는 제가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를 내면 그 보고서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업의 이름만 딱 클릭하면 딱 0.1초면 그 기업에 대한 그래프가 얼추 한 2,000개 정도가 한 번에 쫙 그려지고요. 그리고 또 매 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기업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뭐 섹터, 업종 단위로도 대략 한 2,000개 이상의 그래프를 한 번에 쭉 그릴 수 있게끔 그래서 분석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 그럼 그래프를 보면 뭐가 좋은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도 뒤에서 한번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참고로 그 예. V 차트는 네. 밸류 차트의 약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기술적 차트가 아니라 예, 그 회사의 내재 가치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 그 시각화한 것들. 맞습니다. 혹시나 그- 그것도 이제 오해하시는 예. 분들이 계셔서. 그 V 차트라는 개념은 최준철 대표님께서 아마 세계 최초로 네.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약간 숟가락 얹어서 이 V 차트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네. 나름대로 고민을 그렇죠. 해왔습니다. 다 숟가락 얹으면 됩니다. 우리 다 이제 숟가락만 얹는 걸로. 네, 그 하나씩 이제 한번 빌드업을 해 가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호돌이님이 네. 맛집 블로그도 하셨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지금도 하세요? 그 아니요. 지금은 안 하세요. 맛집 블로그 하다가 이제 망해서 예. 투자 이야기를 풀기 시작한 게 지금 블로그 위치까지 오게 됐는데요. 더 잘 됐네. 근데 제가 예. 항상 그 맛집 아마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맛집이랑 주식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많다. 공통점이 있다고. 예,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맛집 블로그와 투자 블로그를 하다가 예. 느꼈던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두세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지방에 어디 놀러 갔다고 여행지 네. 놀러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안동이라는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안동에 가서 열심히 이제 볼일을 보고 놀고 나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배가 고파서 네. 식당을 찾게 됐습니다. 그럼 네이버에 검색을 하겠죠. 네이버 지도 어플에 들어가서 안동 맛집을 검색하게 됩니다. 네. 그럼 식당들이 여러 가지가 쭉 뜨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많은 분들께서 뭐를 많이 보실까요? 쭉 결과들이 쫙 뜨면 안동 국시? 안동 국시도 보고 네. 또 뭐 고깃집도 보고 할 텐데요. 네. 주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식당들 리스트를 쭉 보면서 어떤 메뉴를 팔지 그리고 그와 함께 뭘 보시냐면 이 별점. 식당에 맞습니다. 별점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얘는 별점이 4.5점이네. 얘는 3점이네. 이런 걸 보시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과정에서 요게 맛있겠다. 나 여기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무슨 작업을 하게 되느냐. 나는 이 식당은 아닌 것 같다, 별로인 것 같다, 쳐내는 작업도 함께 하게 됩니다. 거르는 작업. 예, 거르는 작업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비빔밥이 드시고 싶으세요, 대표님께서. 네. 그런데 비빔밥 식당이 몇 개 떴는데 어떤 식당은 평점이 3점이고 네. 어떤 식당은 4.5점이면 네.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4.5 가죠. 로 가게 되죠. 네. 그와 함께 동시에 3점인 식당들은 우리가 걸러내게 거죠. 된다는 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 뭐가 좋은데 저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왜 도대체 3점짜리 식당은 안 가고 왜 4.5점짜리를 가게 될까요? 시간과 돈을 아끼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네. 높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다. 아무래도 승률이 높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맛집을 항상 찾을 때는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왜 주식하실 때는
이와 같은 작업을 안 하시나요? 이 주식하실 때에도 우리가 승률이 높은 어떠한 그러한 기업들 안에서, 즉 기업들도 평점이 3점짜리 기업이 있고 4점짜리 기업이 있고 4.5점짜리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4.5점짜리 안에서 찾으면 상대적으로 승률이 높아지고 맛집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왜 그러한 작업을, 즉 4.5점 이상의 기업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3점 이하인 기업들을 쳐내는 작업을 왜 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작업의 중요성을 오늘 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주식 투자는 미인 대회와 같다. 예. 그러니까 내 눈에만 예쁜 주식이 아니라 네. 모든 사람들이 예뻐할 예. 주식을 찾아야 된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랑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저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나아가서 네. 평점이 4.5점 이상의 식당이 한 개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개가 있을 비슷비슷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무슨 작업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냐면, 여기도 4.5, 여기도 4.5네?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그 기업들의 후기를 살펴보거나, 별점 이상으로 무언가 메뉴를, 색다른 메뉴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추가적인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무슨 인테리어도 말인지 모르겠네요. 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5점 이상인 그러한 기업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러한 기업들을 여러 개를 두고 비교하게 되면, 그 4.5점 이상의 기업들 중에서도 더 좋은 기업, 더 좋을 것 같은 기업, 우리가 확률을 더욱더 높여가면서 진짜 좋은 기업으로 접근하면서 우리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더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이 주식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그림을 띄워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안타깝게도 Y3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보통 많은 분들께서는 매수, 매도 프로세스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매수 버튼부터. 맞습니다. 선 매수 후 고민. 후 고민. 보통 이제 후 고민도 없는 네. 경우가 많아서 좀 아쉬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는 기업을 좀 더 면밀하게 접근하겠어, 투자다운 투자를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기업 분석 정도까지 하시는 경우가 그렇죠. 좀 일반적인데요. 네. 여기서 잠깐 좀 아쉬운 소리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를 봤으니까 나 기업 분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게 이제 좀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공부밖에 모르는 그냥 이 평범한 학생이었는데요. 네.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목동이라는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 당시에는 목동이 이제 학군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좀 많이 밀렸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목동이라는 동네 안에서도 모든 친구들이 다 공부를 잘하진 않죠. 그런데 이제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학원을 다녀오면 그걸 나는 공부했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냥 학원 갔다 왔으니까. 예. 그래서 학원 하루 종일 모든 일정을 학원으로 다 도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는 학원 다녀온 뒤에 복습하고 스스로 문제도 풀고 자습서도 읽어보고 이게 공부라는 것이죠. 이 기업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분석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건 공부가 아니라 그냥 수강이고요. 그 이후에 내가 이 기업을 사업 보고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기업들의 이익 추이를 한번 내가 스스로 추정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진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업 분석을 잘하고 잘해도 내가 분석한 기업이 애초에 평점 3점짜리 맛집일 수도 있고 평점 3점이 안 되는 맛집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분석을 열심히 했지만 그 내가 고른 기업 자체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매력이 떨어지는 기업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한 개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뭐만 보이냐? 그 기업의 좋은 점만 보입니다. 맞아요. 거기에 예. 빠져들게 되죠, 그냥. 예, 친밀성의 오류가 맞아요. 강해지면서 그 기업의 좋은 점만 찾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분석한 글을 찾아볼 때에도 좋은 점만 보게 되고 쓴소리는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고 이러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거기다가 예. 내가 포트에 큰 비중을 싣고 있으면 더 예. 편향이 되죠. 맞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 막 가서 막 때려주려고.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길 칼국수집을 예로 비유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 맛있는 칼국수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국수집이 너무나 맛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칼국수집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학생 시절에.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여러 맛집들을 탐방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이 물론 그때 그 칼국수집도 맛있긴 했었지만 정말 서울에 맛있는 칼국수집이 정말 차고 넘치더라. 그래서 그 집도 물론 맛있긴 했지만 다른 또 칼국수집들과 비교하다 보면 조금씩 뒤로 밀려가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한 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살펴보는 그러한 작업도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여러 개 기업들을 살펴볼 때 아무 기업이나 막 가져다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점이 높은 기업들, 평점이 4.5점 이상의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을 한번 따로 묶어서 이러한 기업들 풀을 보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과정을 종목 선정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스크리닝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특히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선정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퀀트 투자는 보통 종목 선정 과정에서 끝나고 바로 매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와이스트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기업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과정이 모두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 통계적으로 과거의 수많은 기업들 통계를 다 끌어와서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기업 분석을 면밀히 하면 할수록 당연히 나의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지만 이것보다도 좋은 종목 풀을 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평균 수익률을 더욱더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여러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선정의 이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드리는 편입니다. 아하, 그냥 종목 선정하고 그때부터 들여다보고 이거 좋네, 싸네, 사야지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좋은 종목군을 먼저 추리고 예, 맞습니다. 아주 그냥 양질의 어장, 튼튼한 물고기들 먼저 모아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피킹을 하는. 네. 결국은 이제 주식 투자는 확률 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확률을 더 높이자. 확률을 높여야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나 정말 기업 분석 많이 했는데 왜 수익률은 안 좋아요? 또 이런 분들이 한 번쯤 이제 또 깨닫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기업 분석을 많이 하면 분명히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 과거에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나왔던 투자 서적들, 가치 투자 서적들을 가만히 보면 좀 이 기업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하는데 너무 기업 분석만 고집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나는 기업 분석을 누구보다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깊게 했는데 생각보다 투자 성과가 미비하지.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분석을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깊게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다니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네네. 미용실이 있는데 그 미용실에 오래 가고 한 선생님께 계속해서 커트도 부탁드리고 퍼마도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한 선생님께 몇 년 계속해서 부탁드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선생님이 나의 스타일을 좌우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그 선생님이 나의 스타일을 확실히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한테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잘 제공해 주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이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와중에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딘가에 또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기업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업을 오래오래 분석한다 그래서 그 기업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해서 더 확신이 들고 안정감이 들고 또 기업에 대한 어떠한 리스크를 내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많은 분들께서 기업 분석을 하시면 하실수록 이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이다. 최고의 기업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깊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개 기업을 얕게 보는 프로세스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좀 항상 강조드리는 편입니다. 친밀성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라. 예, 그 칼국수집의 오류. 맞습니다. 참 저도 몇 번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싼데 이거 왜 안 가는 거야? 이거 진짜 싸고 좋은데. 네. 그만 좀 친밀하자.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정을 좀 떼고 싶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걸 어떤 기준으로 스크리닝을 할 거냐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도 당연히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인데 실적 대비 가격도 봐야 되는 거고요. 또 그거 두 개로 과연 끝인가? 그게 끝은 또 아닐 거고요. 예, 맞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기준으로 특히 실적 굉장히 중요하고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요 얘기를 뒤에서 오랫동안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잠시 한번 좀 다른 기준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준이요? 예, 보통 이제 투자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자주 하시는 실수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업들을 발굴할 때, 좋은 기업들을 찾아낼 때 꼭 실적과 밸류에이션만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기업들을 발굴할 수도 있고 저런 기준으로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를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공시를 한번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전자 공시에 정말 많은 종류의 공시가 올라오는데요. 우리가 공시를 보고도 좋은 기업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기업의 내부자 또는 주요한 주주가, 즉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이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
또는 매도했다. 이러한 공시가 나옵니다. 네. 이러한 기준으로 기업을 발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 아마 와이스트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많으실 테고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시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을 몇 가지 올렸더니 요 내용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공시가 좀 재미있는 게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는 공시, 그다음 코스피 시장에서 나오는 공시가 따로 있고요. 네. 굉장히 재밌게도 코스피, 코스닥 말고 또 공시 주제를 따로 묶어서 내는 그러한 공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바로 임원 및 주요 주주 지분 변동 공시입니다. 지분 공시. 예. 그래서 저희가 뭐 피터 린치 책이나 뭐 투자 책을 읽다 보면 기업의 내부자가 이 기업의 주식을 사면 호재다, 좋은 신호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내용의 책을 이런 내용을 많이 읽게 됩니다. 네. 과연 사실일까요? 어느 아니, 정도는 정말일까요? 맞습니다만 뭐 예. 그게 다 맞을 수는 또 없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러한 공시가 나오면 실제로 이 공시가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쫙 분석을 해봤습니다. 임원 및 최대 주주가 뭐 주식을 샀다 또는 팔았다. 이러한 공시가 지금까지 몇 건 정도 나왔는가? 대략 한 20만 건 정도 나왔고요. 와. 연평균 한 10,000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네네. 하루 평균 50건 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공시들을 다 끌어다가 일일이 누가 매수했고, 뭐 어떻게 매수했고, 어떤 이유로 매수했고, 이런 것들을 다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분류에 따라서 실제로 추후에 수익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수익률을 쫙 산출하는 것이죠. 그 그래프를 한번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이 공시가 좀 재밌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수했으니까 나도 따로 사야지. 한번 화면을 제가 틀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업에 만약에 어떤 기업에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수했어요. 그런데 주식을 어떻게 매수했는가?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증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속 아니라 진짜 장내 매수 네. 했습니다. 그럼 매수를 했어. 그럼 나도 한번 따라 사보자. 따라 샀는데 나도 한 달 동안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다면 네. 평균적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생각보다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1개월 수익률이. 예, 1개월 동안 보유했을 때 코스피 코스닥 수익률이 한 절반 정도, 중간 예, 정도. 중간 정도 됩니다. 예. 이 정도 수익률이면 나쁘진 않은데 예.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애매하네요. 요 그래프만 보면 코스닥에 ETF로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결과가 차라리. 나올 수도 있죠.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게 만약에 이 1개월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 기업을 3개월 정도 보유한다면 그때면 이 평균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을 내가 조금 더 보유해보자 6개월 보유하게 되면 드디어 시장 수익률을 조금씩 상회하기 시작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12개월 정도, 1년 정도 보유하게 되면 드디어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아웃퍼폼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무엇인가? 보통은 이 공시를 보고서 매수를 하시는데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죽 많이 나오면 공시 사이트에 코스피 공시, 코스닥 공시 외에 임원 및 주요 주주 지분 변동 공시가 따로 묶여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공시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비슷한 공시가 많이 나오고 내가 이 기준으로 기업들을 찾아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 1년 동안 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일찍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욕하면서. 예. 왜냐하면 공시가 비슷한 게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저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나의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비교적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러한 공시를 보고 이제 기업을 뽑으셔도 오래 보유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재미있는 점이 무엇인가? 오래 보유할 때 좀 유의미한 그러한 스타일의 공시다. 이게 공시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공시는 단기 성과가 유리한 공시가 있고 어떤 공시는 장기 성과가 유리한 공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임원 주요 주주 지분 변동 공시는 좀 더 장기 성과, 중기 성과에 가깝죠. 중기 성과 또는 장기 성과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기적인 성향이 중요한 투자자라면 사실 이 공시를 가지고 투자한다는 건 저는 오히려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1년 정도 보유하면 평균적인 수익률이 코스피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을 뛰어넘게 되는데 네. 이 수익률이 드라마틱하게 높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을 개발하다 보면 시장 평균 대비 1.5배에서 1.8배 정도의 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 공시를 이용한 투자법은 평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다. 근데 이게 왜 아쉬운 소리냐? 그래도 높긴 높은데 왜냐하면 하루에도 50개가 넘는 공시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고요. 네. 그러한 공시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50개씩 살펴보고 투자했는데도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서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수익률이 비교적 낮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다라고 좀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루에도 50개가 넘는 이러한 공시를 살펴보고 투자를 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50개 주식을 맨날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중에 몇 개를 추려서 사야 합니다. 그 말인즉 결국에는 내가 이 공시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기업을 추렸는데 결국에는 또 다른 기준을 또 끌고 와서 그 기업들을 또 한번 추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시를만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언가 어쨌든 다른 기준을 섞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이 함께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점점 복잡해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한 예. 가지만 보고 이게 정답이네 예. 라고 해서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책에서 볼 때는 이러한 공시를 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고 막 유명한 투자자들의 전략을 따라하는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들지만 실제로 이 공시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잘 안 나올 때도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야, 예. 공시별로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맞습니다. 사실 오늘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까봐 좀 생략한 내용도 있는데요. 네. 요 공시를 이용해서 이 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추출하면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업들 간의 수익률 편차가, 즉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즉 내가 몇 개의 기업만 꼽아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드라마틱하게 높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낮을 수도 있고 이게 이 변동성이 클수록 투자에 불리해지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책에서 이런 거 보고 사면 좋다 했으니까 너 또 따라해보자. 그러한 방법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지 않나라고 많이 생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방금 그 지분 공시에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는 그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이제 하나로 언급을 해주시는 거고 또 하나 네. 가장 영원한 테마는 이제 실적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을 알고 싶고 그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실적이 정말 잘 나와서 내가 주식을 샀는데 왜 주가는 부진하냐?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도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그 밸류 트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실적의 함정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에 대한 답변은 막 정말 몇 시간 길어질 수 있고 오늘 대표님 집에 못 가시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 하나만 가지고도 맞습니다. 실적 갖고 할 얘기가 많죠. 그래서 좀 추격해 와서 오늘은 좀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그 특강 같은 걸 만들어서 그때 보통 우리 또 호돌이님이 한번 또 시작하면 기본 몇 시간 아닙니까? 한 자리에서 말이 너무 그때 자세히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만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내용이 좀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건 쉽지만 투자에 적용하는 건 진짜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투자자분들께서 실적을 보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베스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좀 추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기업의 차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이 기업의 이름을 가릴까 말까 고민하다 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쓴 적이 있는 사례를 한번 가져와 보자 싶어서 가리지 않았는데요. 자, 중요한 점은 제가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업에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넓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최근 실적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고 실적을 쭉 보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전 주가 차트 아니고 영업이익 4분기 합산 차트입니다. 맞습니다. 이걸 이제 V 차트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이렌텍의 실적이 YOY로 증가했다라는 그래프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많은 분들께서는 이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어. 그러면 테이블에 숫자가 딱 써 있습니다. YOY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어요. 20% 증가했어요. 써 있는데 증가했다. 그 플러스다. 증가치가 플러스다라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십니다. 그러면 실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가도 오르겠지. 그럼 증가했네. 그럼 주가는 더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큰 실수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증가했다라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대략 한 9개월에서 12개월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뭘 알고 있는가? 바로 이걸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의 증가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강조드립니다. 기업의 실적이 최근에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심이죠, 핵심.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쉬운 얘기네.
당연한 이야기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투자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 그것도 좀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쓰시는 글들 가만히 보면 이 실수를 정말 빈번하게 하십니다. 네,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최근 실적이 증가했다만 볼 것이 아니라 전년 공시, 그 전년 공시 한 2, 3년치 공시를 끌어다가 그때 지난번의 증가율, 그 전에 증가율, 이걸 다 함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작업이 번거롭다 보니까 이번 분기 실적만 딱 보고서 이걸 이제 끝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실수가 가장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최근 실적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어. 그러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그러면 좋은데 좋다만 거. 좋은데 좋다만 거. 요게 이제 확률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건 기업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네. 그런데 보통은 한 높은 확률로 한 70% 이상의 확률로 보통은 꺾이기 시작하는 실적 증가가 끝나는 시그널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에 반해서 한 20% 정도의 확률로 앞으로 계속 더 실적이 증가할 건데 이번 분기에 어쩌다가 잠깐 이익 성장이 둔화된 그런 경우가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실적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요걸 일단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왜? 이유가 뭐야? 그 이유를 파악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과정이 모두 없는 투자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다. 보통 이제 투자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 기준으로 보면 얼추 한 95% 이상이 되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적 증가세가 가속화되느냐 둔화되고 있느냐가 첫 번째.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가는 이 앞부분에서 다 오르고 요 실적의 증가가 둔화되게 요 그래프만 봐도 지금 이 그래프 사이즈가 작아지기 시작하지 작아졌죠. 않습니까? 요런 경우에는 보통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왜 그런가 하면 주가라는 것은 실적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적 곱하기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바로 이 성장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요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요게 지금 이렌텍이라는 기업의 사례만 가지고 왔지만 나중에 무수히 한번 보세요. 많죠. 뭐 특히 우리나라의 사이클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사이클 기업들 대부분 다 이 특징 굉장히 잘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2021년에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던 최다 질문 기업들이 바로 이 PCB 기업들이에요. 반도체 FPCB 기업들, 기판. 네, 맞습니다. FCBGA, FPCB 기판 기업들 보통 실적 증가 한창 큼직하게 나오고 이제는 서서히 둔화가 나타나야 할 때 질문을 가장 많이 주셨던. 그래서 그때 많이들 또 물리기 시작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만 조금만 잘 보더라도 또는 내가 이 수치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읽더라도 이럴 가능성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예. 고성장주. 예. 그러니까 실적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꺾인 것도 예. 아니고 실적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만 해도 예. 주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막 이런 것도 네, 맞습니다. 표현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 거고. 이건 예. 다들 한두 번씩은 이 실수를 또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저 역시 네. 또 그랬고요. 맞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검증 작업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기업별로 이러한 비슷한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추려서 한 1000가지 이상의 샘플을 뽑아서 분석을 했던 사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에서 뭘 알게 됐냐면 성장 산업이요. 요즘에 성장 2차 전지 산업. 같은 산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네. 성장 산업은 얼추 한 침투율이 30%에서 40%가 될 때 보통은 주가 고점 그리고 이 실적의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되는 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침투율이 이 30%가 넘어가는 시기를 항상 주의하셔야 한다. 요걸 좀 많이 강조드리는 편인데 공교롭게도 요즘에 유럽의 이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두 자릿수 중반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좀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도 함께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을 봐야 하는 거고 네. 그것도 증가율이 좋은 기업을 봐야 하는 거고 예. 지난 분기 실적 증가율보다 다음 분기 실적 증가율, 네. 올해의 실적 증가율보다 내년의 실적 증가율, 네. 그보다 또 내후년의 실적 증가율이 더 좋은 기업.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2,500개 중에서 네. 정말 발라내고 네. 별점 5.0짜리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또 쉽게 하는 그러한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다 풀면 좋을 텐데, 네. 예, 어쨌든 일단 이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최소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기업이라도 지금 그래프처럼 이익이 점점 둔화되는 기업이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골라내면 굉장히 재밌는 게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아실 수 있는 용어인데요. 파지티브 스크리닝이라는 게 있고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지티브 스크리닝은 좋은 걸 추리자.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안 좋은 걸 걸러내자.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께 훨씬 유리한 방법은 보통은 네거티브 스크리닝입니다. 안 좋은 걸 쳐내기만 해도 평균 수익률이 알아서 올라간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보통은 아무래도 우리가 막 유튜브 보면서 좋은 종목 쫓아다니고 산업 기업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고 그러면 자꾸만 포지티브한 영역만 쫓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좀 투자에 잘 적용하셔도 네거티브 스크린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께서도 쉽게 갈 기업, 앞으로 더 갈 기업, 기울기가 높아질 기업들 좀 적극적으로 추리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사실 이거는 예. 이제 어디선가 칼을 하나 가져와서 네. 호들이 빨리 그 뭐 무슨 종목이야 빨리 갖고 와 그 뭐야 어떻게 발라내는 거야 빨리 당장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 네. 당장 나오는 거는 아니고 예. 근데 이거는 뭐 한두 시간 들어서 될 거는 아니고 저희가 네. 좀 어떻게 해서든지 네. 호두리님한테 또 특강을 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사가 되면 네. 고정 댓글에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뭐가 달려 있을 거고 네. 성사가 안 되면 고정 댓글에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일단 저희가 조금 더 이 얘기를 네. 해볼게요. 예. 왜냐면 그거를 별점 5.0짜리가 어떻게 그냥 나오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디 그냥 그 마법 상자 같은 거 하나 딱 이렇게 해갖고 5.0짜리 딱 해서 딱 보고 싶죠. 네. 근데 그건 욕심일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좀 같이 방법을 배워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적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좋은지 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예. 실적을 볼 때 뭐 자주 실수하시는 유형, 요것만 가지고도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대표 사례 하나만 좀 말씀드려봤고요.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지만 그중 또 대표 사례를 하나만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보통 이제 요즘에 많이 저한테 질문 주시는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군, 좀 지주사 같은 어려운 기업군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 실적이 지금 이렌텍 전체 실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실적을 쪼개서 보면 쪼개서 볼수록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기업 분석을 하실 때, 기업의 실적을 보실 때 기업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기업들의 실적을 조금씩만 더 쪼개서만 봐도 이 기업이 확연하게 쉽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로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쪼개서 본다. 또 자,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롯데칠성이라는 기업이 이번 3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매출액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꾸준히 가고 있는. 꾸준히 가고 있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기업의 증가율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업의 공시만 보면 실적이 증가했다 밖에 네.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지난 한 1, 2년치 실적을 더 함께 본다면 최근의 실적이 증가하긴 하지만 사실상 정치 상태에 묶여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가 감소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요것까지만 보면 롯데칠성이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무슨 이슈가 있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려고 하니 롯데칠성이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언가 분석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한 번만 더 실적을 쪼개서 보자. 실적 쪼개기를 하자. 바로 이겁니다. 실적 쪼개기. 예, 롯데칠성은 생각보다 사업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2개 사업밖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음료수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소주, 맥주, 와인, 위스키, 주류 사업입니다. 클라우드. 예, 이 2개 사업 부문을 이 롯데는 따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네. 그 테이블 안에서 부문별로 실적을 따로 한 번만 봐주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요? 최근에 롯데칠성이요, 계속해서 음료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제로 음료 대표님 많이 좋아하시나요? 제로 설탕 밀키스. 안 들어가 있는 것들? 예, 맞습니다. 밀키스도 제로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펩시 제로 막 이런 것들 막 나오면서 제로 음료가 나왔는데 네네네. 이게 콜라 정도만 나오겠지 싶었는데 계속 막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로 과자도 나오고 제로 식당도 있습니다. 우리는 설탕 안 쓰고 네. 이 제로로만 밥을 만들겠다. 설탕을 안 쓰는 식당까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 롯데칠성이 앞으로 제로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해서 네. 제로 음료를 다양한 제품군으로 계속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렌지 맛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밀키스도 제로가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고 있죠. 그러한 제로 음료에서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높게 가져가면서 제로 음료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또 한 가지 롯데칠성에서 핫한 제품 중 하나는 바로 세로 소주입니다. 예. 세로가 굉장히 확대되고 저희가 이제 보통 술 약속에 있을 때 요즘에는 세로를 또 진짜 많이 먹습니다. 이 세로도 그렇더라고요. 제로 소주 컨셉으로 나왔죠. 네. 뭐 알고 보니까 칼로리 비슷하더라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통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부문의 매출이 모두 함께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 롯데칠성의 이 부문별 실적을 또 한번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 주류 부문이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 실적이 영업이익이 끊임없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아니 세로 잘 나간다며. 예. 특히 요즘에 이 롯데칠성 글들을 보면 세로를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세로 잘 나가는데 왜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꺾이고 있지? 그래서 실제로는 롯데칠성의 실적이 음료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 주류 부문에서 실적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꺾이면서 전반적인 전사 실적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롯데칠성의 최근 맥주, 대표 맥주가 클라우드입니다. 네. 클라우드가 계속해서 안 팔리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쟁작들도 많이 나오고 예. 주류를 많이 소비하는 문화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 집중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네이버 뉴스 기사에서 롯데, 주류만 검색해 보더라도 클라우드 망해간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요. 기사 한 번만 읽어보더라도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약속돼 클라우드 아무도 안 마시네. 그렇죠. 예, 테라, 카스밖에 안 마시는. 요즘 또 켈리 나와가지고 하이트도 넣고. 맞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주류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주, 맥주를 선택할 때 뭘 보고 뭘 보고 선택할까요? 그 기업의 제품의 맛을 보고 선택하지는 생각보다 않습니다. 그 사실 그 블라인드 예. 테스트하면 비슷비슷하대요. 비슷하죠. 네. 보통은 그때그때 인기 제품 아니면 분위기. 옆에서 테라 마시자니까 같이 테라 마셔. 뭔가 그냥 광고판에 걸려있으면 그거 마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기업들은, 주류 기업들은 마케팅을 엄청나게 펼쳐야지만 맞아요. 제품이 팔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세로라는 신제품이 출시된 직후에 이 엄청난 마케팅비를 쏟으면서 계속해서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클라우드까지 계속해서 부족하니까 또 추가 비용을 집행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롯데칠성을 깊게 분석하지 않아도 막 재무제표 일일이 다 살펴보고 주석 같은 거 살펴보지 않더라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 롯데 앞으로 실적은 음료는 계속 잘 나갈 테니까 재료 확대될 테니까 중요한 건 뭐다? 주류가 되겠구나. 그럼 주류에서 무슨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겠다. 예. 뉴스 기사에서 롯데칠성 클라우드를 검색해보면 뭘 알 수 있는가? 그동안 클라우드가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클라우드 리뉴얼 신제품을 출시하겠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기사가 나옵니다. 클라우드를 다시 한번 뒤집어 버리겠다. 그 기사가 나오면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는가? 아, 앞으로 신제품이 또 나오면 거기다 또 비용을 왕창 투입하겠구나. 왕창 투입하겠구나. 그럼 당분간 주류 부문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겠구나. 라는 내용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류 업체들은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비용을 굉장히 많이 아껴두고요. 네. 신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아껴뒀던 비용을 대거 투입합니다. 어허. 과거에 하이트진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테라라는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비용을 대거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금을 축적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 그 정도로 아껴두었다가 신제품이 나오면 비용을 왕창 쏟으면서 실적이 깨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롯데칠성 지금 음료가 잘 나가고 있지만 주류는 이 신제품에 또 비용을 쏟아야 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거 좀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기업의 지금 실적이 정체되어 있는 이 모습이 네. 언제까지 지속될지 좀 확신하기 좀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게 언제쯤 치고 올라갈까? 언제쯤 치고 올라갈까? 그러면 마케팅비가 서서히 줄어드는 시점이 되겠지라는 그리고 생각도 할 수 이익을 있다는 뽑아먹는 겁니다. 시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알 수 있게 되냐? 이 지금 롯데칠성처럼 비슷하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예. 앞에서 말씀드리길 그러한 기업들을 동시에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럽게 롯데칠성은 무언가 음료 부문은 좋은데 주류 부문은 애매하다. 애매함이 섞여 있는 기업이구나. 그러면 애매함이 없는 기업은 없을까? 좀 더 좋은 점만 있는 기업들이 없을까? 뭐 주류도 음료도 다 잘 나가는 그러한 기업은 없을까? 우리는 그러한 기업들을 계속 찾아 나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여러 사업 부문이 있는 것보다 퓨어한 특정 산업의 비중이 더 큰 회사. 네. 예. 그런 결론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기업들을 보는 과정에서 이 실적을 조금만 상세하게 봐도 제가 롯데칠성 기업 분석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사 몇 개만 찾아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바라볼 때 이처럼 부문별로 쪼개기 정도만 봐도 기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보이고 기업들을 한 개, 두 개, 세 개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무슨 기업이 보이냐? 모든 부문이 다 좋기만 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애매함이 섞여 있는 롯데칠성은 조금 뒤로 밀어두는 전략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드렸던 내용들을 좀 함께 융합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한 사례를 좀 몇 개 가져왔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네, 패스하고 한 개 기업만 더 보겠습니다. 네.
토비스라는 이 기업의 최근 실적이 증가했는데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하면 자동차에 이 디스플레이가 많이 탑재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OLED로 점점점 많이 변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OLED, 차량용 OLED 요거를 하나의 수혜 포인트로 잡고 투자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요. 네. 자동차에 OLED 패널이 탑재되면 수혜를 보는 전형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자동차 업체한테 패널을 공급하기 전에 그 패널을 모듈화시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앞으로 OLED가 많아질 거니까 이 기업이 수혜를 보겠네. 실제로 기사 몇 개를 살펴보면 최근에 자동차의 디스플레이, OLED 탑재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기업의 실적을 또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 그거 모듈화 사업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카지노 혹시 카지노 디스플레이. 예, 맞습니다. 그 슬롯머신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전에 미국 갔을 때 한번 해보긴 했는데 가셨을 때요? 기계 이름도 잘 몰라가지고 예. 그냥 예. 그 슬롯머신 앞에 화면이 쭉 붙어 있는데 네. 여기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를 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모듈화 시켜서 공급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의 실적을 쪼개서 보면 최근에 실적 증가가 이 자동차용, 이 차량용 네. 이쪽 사업도 물론 점점 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요 카지노 쪽 디스플레이 쪽에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자동차에 탑재되는 OLED는 계속 꾸준히 증가하면서 성장하는 그러한 영역이지만 네. 카지노는 조금 다릅니다. 카지노는 디스플레이가 언제 잘 팔리냐? 카지노의 업황이 한창 좋을 때, 그때 카지노 업체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고 싶을 때, 그때 한정적으로 디스플레이가 팔려나가는. 확 나갔다가. 예, 확 나갔다가 또 안 팔리다가, 확 나갔다가 안 팔리다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카지노용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산업이 아니라 언젠가는 꺾일 가능성이 높은 사이클의 특징이 강한 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토비스의 실적 증가를 살펴보니까 자동차의 OLED가 많이 팔려나가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토비스의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지겠구나 밖에 생각을 못하게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이처럼 부문을 쪼개서 이 실적을 보게 되면 카지노 쪽 실적이 꺾일 때는 조금 한번 주의를 해볼 수 있겠구나. 실적이 잠깐 멈췄다 다시 갈 가능성도 한번 고려해 봐야겠구나라고 좀 더 보수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쪼개기를 통해서 기업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실적을 볼 때 항상 이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 기업의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산업의 사이클도 함께 이해하면서 예, 맞습니다. 보면은 더 실적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그냥 길게만 보고 갈 기업 그리고 사이클을 보면서 적당히 수익을 내고 나와야만 하는 기업이 이제 분간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또는 중간에 언제 들어갈지도 고민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이클 기업이 내리막 탄다고 해서 또 마냥 끝까지 내리막도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언젠가 다시 기업 경쟁력이 남아 있을 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요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이 정도로 보면 될까? 아니면 뭐 또? 괜찮아요. 이 정도로 보면 네.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리스트는 또 기업 제 블로그에 오시면 많이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밸류에이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럼요. 네네네. 네. 이게 왜냐면 특히 많은 분들이 밸류에이션 트랩에 빠졌다가 예. 저 퍼주, 저 PBR, 그러니까 막 자산주 예. 잘못 들어갔다가 그냥 진흙탕으로 쭉 깊이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PER, PBR 이게 사실상 그냥 싸다 비싸다를 알려주는 지표이긴 한데 네. 이것도 좀 파고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네. 없죠. 역시나 끝도 없습니다. 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제가 또 한 가지 했던 내용 중 하나는 이것도 학생 때부터 했던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밸류에이션 기법 있지 않습니까? 기법별로 우리나라에서 누가 평균 수익률이 좋을지도 한번 쭉 검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어떤 예를 들면 뭐 PBR, PR, PSR 아니면은 뭐 절대가치평가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 밸류에이션 툴 중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적일까 그런 내용들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한번 비슷한 얘기 하나 더 풀어보기도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게 제일 어떤 게 제일 답부터 알고 싶어가지고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PBR을 좀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전략 중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요거는 시장 전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평균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정말 많은 안타까운 이야기 중 하나가 PR, PBR은 이제 구식 밸류에이션이다. 너무 먹힌다. 네. 내가 PR, PBR 낮은 거 여러 번 사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네네네. 과연 사실일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좀 준비해봤는데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무슨 그래프인가 하면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 분기마다 기업들에 투자하되 예. 어떻게 투자하는가? 기업들을 우리나라 상장사를 5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PBR이 가장 낮은 녀석들 20%.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1000개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PBR이 가장 낮은 200개. 그리고 그 다음 낮은 200개. 그리고 그 다음 낮은, 그 다음에 이제 PBR이 높은, 그 다음 PBR이 가장 높은.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5개 그룹으로 PBR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룹으로 쫙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대비 예. 가장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순서대로. 예, 맞습니다. 순서대로 20%씩 쫙쫙쫙 끊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기업들을 투자했을 때, 각각 그룹별로 투자했을 때, 뭐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투자했을 때 평균적으로 누가 수익률이 제일 높은가? 굉장히 흥미롭게도 PBR이 가장 낮은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무려 80%의 확률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요. 특히 그다음에 장기간 12개월까지 투자를 할 경우에. 예, 맞습니다. 1개월만 투자해도 단 1개월만 투자해도 PBR이 가장 낮은 녀석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요거는 어떤 특정 시점이에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 분기마다 그때 분기마다 투자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1개월 투자하기도 하고 3개월 투자하기도 하고. 그에 반해서 PBR이 가장 높은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 뭘 알 수 있는가? 확실히 PBR이 효용이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이, 호돌이님, 멍치지 마요. 요즘에 2020년부터 바뀌었다고. 코로나 네. 때부터 바뀌었어. 2차전지가 훨씬 잘 갔잖아요. 비싼 그렇죠, 녀석들. 그렇죠. 성장주. PBR이고 맞습니다. 뭐고 그냥 뭐 막. 예. 예. 요즘은 성장의 시대잖아요.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네. 요게 바로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21년에 한정해서 또 수익률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21년, 바로 22년에 한정해서. 맞습니다. 바로 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재미있는 특징이 나타나는가? 한창 고평가 기업들이 2차전지 같은 성장주들이 막 올랐을 것 같은 그 시기에도 예. 막상 PBR이 가장 낮은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니, 내 상식이랑 다른데 근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당시에 2차전지 외에도 제가 2차전지도 많이 투자했었고 또 글도 많이 올렸습니다만 2차전지 말고도 저평가 기업 중에 투자할 만한 기업 정말 많았고요. 네. 그 기업들이 무럭무럭 오르는 모습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2차전지 같은 성장주만 고퍼주만 많이 갖는 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2,500개나 되는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보면 진짜로 이 PBR, PR 낮은 기업들이 정말 많이 갔다는 데이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까지 모두 포함하면 역시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가장 저평가 기업들이 꾸준히 많이 올랐고 과거에 저 PBR, 저 PR, 저 PCR, PSR 이런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이 높았던 게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데이비드 드레먼이라는 투자자의 책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앞으로도 1000년, 5000년 계속해서 가장 PBR, PR, PSR, PCR이 낮은 기업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책에 무려 200페이지 이상에 걸쳐서 나와요. 근데 그 200페이지 내용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심리.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PBR, PR 뭐 이러한 밸류에이션 지표는 절대로 죽지 않았다. 계속해서 가는 지표이다. 이거를 데이터로 일단 믿음을 가지시라. 아니면 이 데이터를 자꾸 보지 않으시면 이 데이터를 내가 안 보고 자꾸 투자하면 자꾸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률이 높은 영역에서 놀면 좋겠다. 그럼 이쯤에서 항상 질문을 주십니다. 호돌이님, 근데요. 나는 이상하게 저 PBR주 사면, 저 퍼주 사면 항상 수익률이 안 좋던데요. 항상 수익률이 안 좋던데요. 네,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기 이 기업들이 PBR이 가장 낮은 기업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죠. 평균이니까. 예, 평균이니까. 지금 2,500개의 기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네. 지금 500개씩 그룹을 쪼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것이지 그중 한 개, 두 개만 뽑으면 당연히 그 수익률은 굉장히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대표님께서 정말 좋은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밸류 트랩입니다. 네. 밸류 트랩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 지금 평균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기업들의 이 평균적인 수익률은 높지만 문제는 밸류에이션만 보고 투자하게 되면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들 모든 기업의 주식을 다 사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한 개, 두 개만 뽑으면 안 되고 이들 모든 기업을 다 사야 합니다. 저기 몇십 개가 됐건 몇백 개가 됐건. 예. 그래야지 우리가 이 평균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한 개의 기업을 뽑는 순간 PBR이 낮은 기업들이 유리하니까 그중에 한 개의 기업을 뽑아야지 그 네. 순간 나는 그중에 가장 쓰레기를 뽑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고 가장 싼 쓰레기. 예, 맞습니다. 왜? 그 중에서 한 개 기업을 뽑을 거면 네. 보통 뭘 갖고 뽑으시냐?
그러면 그 와중에서도 또 PBR이 가장 낮은 녀석을 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 레벨까지 가면 정말 쓰레기가 만연한 그러한 풀 안에서 뽑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그 대주주가 쓰레기던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러한 투자법을 지향할 때는 밸류에이션 한 가지만 보고 투자하면 불리해진다. 이걸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가? 유독 왜 지금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이 그룹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수익률이 저조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발라내야죠. 맞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가? 보통은 실적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실적은 좋았는데 앞으로 꺾여? 아니면 계속 꺾이는 중이야? 앞으로 장기 성장에 문제가 있어? 이러한 기업들이 유독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면 말씀하셨던 대주주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실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 좀 쉽게 요약해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적만 봐도 문제가 되지만 네. 밸류에이션만 봐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들 좋은 풀을 걸러낼 때 밸류에이션이라는 어떠한 기준만 가지고 좋은 풀을 만들어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실적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같이 쓰는 그런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적을 볼 때는 앞에서 실수하시는 유형이 있어요. 최근에 증가율 둔화되지 않는지 이런 것 쪽 확인하셔서 잘 걸러내시고 또 우리가 실적을 보실 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 그럼 실적을 또 한번 쪼개서 보시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적만 봐도 안 되고 예. 밸류에이션만 봐도 안 되고 맞습니다.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네, 맞습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운 것 같죠. 네, 실제로는 저희가 물론 투자는 예. 어려운 겁니다. 원래 어려운 겁니다. 예. 네. 저희가 실제로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섞는 게 막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좀 이 시간이 좀 더 넉넉하다면 좀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이 촬영이 1시간으로 좀 약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들을 추리는 과정에서 아니 왜냐면 그러면 이제 저를 탓하실 수 있잖아요. 아, 와이스트리트 예. 시간 열어주는데 솔직히 이거 예, 예. 호두리님 네. 기본 하면 7시간 9시간입니다, 여러분. 좀 아시죠? 예,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밸류는 싼데 이거 뭐 네.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예. 그건 우리가 한번 날 잡아서 설명을 하는 걸로. 예. 그래서 좀 쉽게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 예.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좋은 건 뭐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아마 안 계시겠죠. 예. 근데 이제 증가하되 앞에서 말씀드렸던 증가율이 그렇죠. 둔화되는 기업 잘 쳐내시고요. 그리고 실적만 보지 마시고 밸류에이션을 함께 보시면 그 기업의 풀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풀 안에서는 여러분께서 좀 좋은 종목을 찾기 상대적으로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기업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두 가지를 섞어서 보는 게 핵심이다라고 좀 함께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딱 들으신 분들은 네. 와 저거 보니까 난 주식 투자 못하겠다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네.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네. 근데 사실 워런 버핏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원래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네. 돈으로 돈을 번다라는 게 어디 그냥 도박판 가서 이렇게 하는 것 그건 말 그대로 도박이고 네. 투자를 한다라는 건 정말로 어려운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분들이 좀 네. 있다면 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은 제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게 처음인데 그래요? 아무래도 좀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좀 그래서 그냥 예. 반도체만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라고. 약간 좀 더 내용을 축약하고 매끄럽게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아무래도 좀 너무 늘어진 감이 있는데요. 또 초대해 주시면 또 많은 말씀 야, 드리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네. 그냥 호돌이님 하면 반도체 전문가, 또 예. 반도체 박사. 예, 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쪽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애초에 그러니까 반도체 강의 시작하기 전에 네. 이런 재무제표, 손익계산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네. 방법을 네. 먼저 쓰시고 예. 그걸로 먼저 강의하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투자 블로그를 하고 이제 좀 지나서 구독자분들께서 요청을 주셔서 처음 시작했던 강의가 사실 반도체 강의가 아니었고 요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어떻게 좀 보면 좋을지 플러스 밸류에이션도 같이 봐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같이 보면 좋을지 그런 내용이었는데 예. 아무쪼록 요즘에는 좀 반도체로 제가 저렇게 이름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만 좀 이러한 노하우들을 제가 블로그에도 많이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좀 들어와서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아직 좀 결론이 완전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뭔가 얘기하다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왜 그중 하나만 얘기하냐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다음번에 또 와이스트릿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제가 매 실적 시즌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쭉 푸는 글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올리고 거기에 더해서 뭔가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기업들을 또 리스트를 따로 추려서 앞에서 말씀드리길 우리가 풀을 만들고 그 풀 안에서 이 좋은 기업들, 상대적으로 평점 4점, 4.5점이 넘는 기업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기업들을 또 리스트를 추려가지고 또 올려드립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이런 리스트를 계속 실적 시즌에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오셔서 봐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오셔서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좀 다르게 볼 수 있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처음에 이제 제안 주셨던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블로그에 실적 관련된 글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또 와이즈 클럽에도 그 글을 또 네. 공유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러한 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지도 함께 얘기를 섞어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결론을 다 내진 못했지만 블로그에 오셔서 좀 글 몇 가지를 함께 보시면 좀 감이 잡히실 것이다라고 함께 좀 결론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절한 호돌이님. 네. 혹시 MBTI가 뭐예요? ESTFP입니다. 예. 네? ESTFP입니다. 뭐 이렇게 T도 길어? 나오고 F도 나오고 주식할 네. 땐 T고요. 예. 네. 해서 저희가 호돌이님하고 뭐 기존에 또 저희는 반도체 강의를 기초편, 심화편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연락이 오세요. 오늘도 이메일이 예. 왔는데 어떤 분이 네. 호돌이님 강의를 못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좀 다시 보기 볼 수 있는 방법 없느냐인데 네. 너무 죄송하게도 여러 또 시스템적인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시즌이 또 와야만 저희가 또 한 번 또 준비를 할 수가 있겠고 네. 이번에는 기업의 실적과 밸류를 가지고 네. 투자하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고정 댓글. 만약에 없으면 무산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호돌이님, 우황재 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